결혼은 본래 두 사람만의 축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난 지 고작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시댁 식구들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신혼집에 쳐들어와 보란 듯이 눌러앉는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갓 시집온 며느리를 마치 무료가사 도우미처럼 부려먹는다면 여러분은 이 기막힌 상황을 참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딸을 보러 기대에 부풀어 찾아갔는데 딸의 얼굴은 누렇게 떠 있고 손은 거칠어져 있습니다. 정작 시부모란 사람들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며느리의 시중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 살 때 계약금 초기 자금은 우리가 냈으니 당연히 우리가 와서 사는 게 맞다. 우린 다 한 가족 아니냐라며 뻔뻔한 논리를 들이댑니다. 이런 무례한 같은 논리 앞에 꾹 참고 견뎌야 할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판을 엎어야 할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제3의 선택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란을 피우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는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죠. 하지만 그녀가 던진 신의 한 수는 기세등등하던 사돈 식구들을 제 발로 나가게 만들었고 거북이처럼 숨기만 하던 사위를 멘붕에 빠뜨려 무릎 꿇고 빌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칼 한 번 들지 않고 완벽한 반격을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요? 상대방의 논리를 그대로 돌려주어 뼈아픈 참교육을 시전하고 딸이 결혼 생활에서 당당히 설 수 있게 만든 통쾌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60살이고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재직하다 막 은퇴했습니다. 옛말에 장모 사랑은 사위라더니 저도 사위를 볼수록 흐뭇했습니다. 한 달 전 제 딸 지은이는 많은 축복 속에 결혼했습니다. 사위 민호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판교 테크노밸리의 IT 기업에서 엔지니어로서 성실하게 일하는 친구였고 무엇보다 지은이를 끔찍이 아끼는 게 보였죠. 결혼식 날 사부인 안사돈 제 손을 꼭 잡고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걱정 마세요. 우리 지은이 친딸처럼 생각하고 아끼겠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청산유수 같던지 저는 지은이가 참 복도 많다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결혼 후 한 달 동안은 신혼부부의 달콤한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연락도 자제했습니다. 젊은 애들끼리 오붓하게 지내라고 배려한 것이죠. 그러다 어제 시장에 갔다가 아주 실한 토종닭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끓여준 삼계탕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던 지은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냥 탕만 전해주고 얼굴만 잠깐 보고 오자 서프라이즈도 될 겸 하는 마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서프라이즈는 곧 쇼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지은이의 신혼집은 경기도 신도시의 깔끔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환경도 좋고 보안도 철저했죠. 저는 묵직한 보온 내비를 들고 경비실에 인사를 건넨 뒤 설레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며 엄마를 보고 놀랄 딸의 표정을 상상했죠. 딩동 8층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에 다가가기도 전에 쩌렁쩌렁한 TV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과장된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지은이네 집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죠.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지은이는 원래 조용한 걸 좋아해서 책을 읽을 때도 음악 소리를 작게 해놓는 아이입니다. 민호도 그렇게 시끄러운 성격은 아니었고요. 대낮에 이게 무슨 난리인가 싶어 불안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이 시간에?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건 짜증 섞인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슬리퍼를 질질 끄는 소리가 쿵쿵 들려오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제 딸 지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붉은색 실크 잠옷바람에 머리에 헤어롤을 잔뜩 감은 사부인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얼굴에 서린 짜증을 잠시 거두고
입가에만 억지 미소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현관을 막아선 몸은 비켜줄 생각이 없어 보였죠. 어머, 사돈 아니세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아, 네. 아이들에게 삼계탕 좀 먹이려고요. 저는 불쾌함을 억누르며 냄비를 들어 보였습니다. 지은이랑 민호 있나요? 있죠, 있어. 들어오세요. 사부인은 그제야 몸을 비키며 묘한 우월감이 섞인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들어와서 앉으세요. 슬리퍼는 안 갈아 신으셔도 돼요. 어차피 이따 지은이가 바닥 닦을 거니까. 그 말이 비수처럼 귀에 꽂혔습니다. 어차피 지은이가 닦을 거라니? 거실로 들어선 순간 저는 들고 있던 냄비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했던 신혼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과일 껍질과 먹다 남은 과자 봉지가 수북했고 더러운 머그컵들이 굴러다녔습니다. 소파에는 사돈 어른이 헐렁한 트렁크 팬티 차림으로 맨발을 테이블 위에 떡하니 올린 채 TV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왔는데도 옷매무새를 고칠 생각조차 안 하더군요. 집안에는 퀴퀴한 냄새와 음식 냄새가 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빨래 다 널었어요. 그때 베란다 창문이 열리며 웬 꼬질꼬질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딸 지은이었습니다. 목이 늘어난 낡은 티셔츠에 물이 튄 트레이닝 바지. 헝클어진 머리는 대충 집게핀으로 틀어올린 모습.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얼굴이었습니다. 낯빛은 흑빛이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삽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갓 결혼한 새댁의 생기는 찾아볼 수 없었죠. 지은이는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더니 당황스러움과 서러움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물에 젖어 퉁퉁 부른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왔어? 어머, 지은아, 네 엄마 오셨다. 사부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마침 잘 됐네. 사돈이 삼계탕 가져오셨다니까 얼른 가서 데워라. 그리고 과일 좀 깎아와. 사과는 껍질 꼭 깎아야 하는 거 알지? 나 껍질 싫어하잖니. 사돈 어른도 거들었습니다. 많이 깎아라. 입이 심심하네. 지은이는 마치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고개를 숙이며 네. 하고는 저와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바닥 안에서 금지옥엽으로 28년을 키운 딸입니다. 공부시키고 취직시켜 번듯하게 키워놨더니 이 집구석에서 무료 식모 노릇을 하고 있다니요. 벽에 걸린 행복한 웨딩 사진과 눈앞의 난장판 그리고 딸의 처량한 뒷모습을 번갈아 보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냄비를 식탁 위에 쾅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사돈 어른이 흘금 쳐다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가스불을 켜려는 지은이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불 꺼. 베란다로 따라와. 엄마, 하지만 어머님이 엄마가 따라오라고 했어. 살면서 처음으로 딸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울먹이며 국자를 내려놓고 저를 따라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베란다 문을 닫아 거실의 TV 소음을 차단한 뒤 딸을 마주했습니다. 말해봐. 이게 다 무슨 꼴이니? 민호는? 오늘 토요일인데 출근 안 했지. 어디 있어? 지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물에 하도 닿아서 손끝이 다 갈라져 있더군요. 민호, 안방에서 자고 있어. 보충 잠잔다고. 자고 있다고?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쿨쿨 자고 아내는 밖에서 시부모 수발을 들고 있다니. 엄마, 민호 탓하지 마. 요즘 야근 많아서 힘들어해. 그리고 시부모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얼마 안 돼? 집골을 보니 하루 이틀 된 게 아닌데 언제 오셨어?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며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일주일 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들이닥쳤다는 소리잖아요. 뭐라고 하시면서 들어왔어? 어머님이 이 집 살 때 보태주신 계약금 초기, 그게 시댁돈이니까 이 집에도 지분이 있다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며느리랑 친해지고 싶어서 당분간만 같이 지내겠다고 하셨어. 집안 살림도 가르쳐 줄 겸 친해져? 살림을 가르쳐?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상전처럼 앉아있는 두 늙은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무료 파출부 부려먹으러 온 거겠지. 민호는? 걔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 민호도 처음엔 곤란해했어. 근데 어머님이 아들이 장가 갔다고 부모 버린다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민호가 엄마 눈물에 약하잖아. 그냥 한두 달만 참아달라고. 다 가족인데 좋게 지내자고.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역겹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사실 그 돈 시댁에서 해주신 거 맞잖아. 내가 나가라고 할 명분이 없어. 어머님은 자꾸 당신 시집살이 할 땐 더했다면서 나보고 요즘 애들 너무 약해 빠졌다고. 상황 파악이 끝났습니다. 이건 가스라이팅이고 호구잡기였습니다. 사부인은 아주 영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돈을 댔으니 내 집이다. 둘째, 지은이가 착하고 순한 걸. 아니, 길을 꺾어놓자. 셋째, 아들은 어차피 내 편이다. 제가 딸을 안쓰럽게 쳐다봤습니다. 지은이는 너무 곱게만 자라서 저 능구렁이 같은 사람들 상대가 안 되는 거였죠. 지은아, 잘 들어. 그 돈 보태준 건 맞지만 나머지 대출금은 너랑 민호가 갚고 있지? 집 명의도 공동명의고. 응. 그럼 된 거야. 여긴 너희 집이야. 노인정이 아니고 무료 숙박업소도 아니야. 효도는 셀프야. 저 사람들이 나갈 기미가 보이니? 지금 선을 긋지 않으면 너 평생 식모로 살아야 해. 하지만 엄마, 지금 나가시라고 하면 민호 입장이 곤란해져. 친척들이 나보고 독한 며느리라고 욕할 거고. 그때 베란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부인이 짜증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조용해? 둘이 여기서 뭐해요? 지은아, 과일 아직 멀었니? 네 시아버지 목 빠지겠다. 그리고 세탁기 다 돌아간 것 같은데 얼른 빨래 널어야지. 쉰내 난다. 저 뻔뻔한 얼굴을 보니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면서 명확한 계획이 섰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말로 따져봐야 소용없습니다. 싸워서 이겨봤자 드센 사돈 소리만 듣고 지은이만 더 괴로워질 뿐이죠.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가족 논리, 함께 사는 즐거움을 그대로 돌려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주방으로 가려는 지은이를 막아섰습니다. 사부인 말씀이 맞아요. 가족인데 자주 뭉쳐야죠. 제 얼굴의 미소는 아까보다 더 짙어졌습니다. 지은이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네요. 사부인이 아들 생각하시는 마음이 참 지극해서 감동했습니다. 사부인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 뭐, 당연하죠.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럼요. 저도 하나뿐인 딸인걸요. 저는 뼈 있는 한마디를 던지고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가서 과일 깎아라. 시부모님 배고프시겠다. 엄마! 지은이는 제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 당황했습니다. 엄마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며칠 뒤에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만 좀 참아. 엄마 믿지?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아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숨 막히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파트를 나오자마자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단지 앞 부동산 중개소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저기 8층 지은이네 앞집이나 같은 층에 빈집 있나요? 당장 입주 가능한 곳으로요. 중개 보조원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머, 운이 좋으시네요. 바로 앞집이 마침 공실이에요. 수리도 다 끝났고요. 바로 앞집이요? 하늘이 도왔네요.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사부인, 가족놀이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내 딸을 식모 취급한 대가 똑같이 치르게 해드리죠. 저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내 단기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세보다 비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내 딸의 인생을 구하기 위한 수업료니까요. 저는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자병법에도 나오듯 전쟁을 하려면 준비가 필요하죠. 이틀 동안 고향 집본가에 가서 제가 쓰던 베개, 이불, 다기 세트까지 바리바리 챙겼습니다. 그동안 지은이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불안해할 걸 알지만 절망을 겪어봐야 스스로 일어설 힘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이틀 뒤 저녁, 가장 분주할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지은이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사위 민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쭈글쭈글한 티셔츠 바람에 잠이 덜 깬 얼굴이더군요. 장모님? 웬 짐을? 거실에서 사부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니, 사돈? 어디 여행 가세요? 여긴 웬일로? 주방에서 요리하던 지은이가 뛰쳐나왔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저는 태연하게 캐리어를 현관으로 밀어넣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아니 글쎄, 며칠 전에 사부인이 가족은 북적북적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너무 옳지 뭐예요? 생각해보니 지은이도 갓 결혼해서 제가 마음이 허전하고 마침 앞집이 비었길래 제가 덜컥 계약했지. 뭡니까? 세 사람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민호는 턱이 빠질 뻔했고 사부인은 먹던 과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요? 앞집을 빌려요? 미쳤어요? 멀쩡한 집 놔두고 돈 아깝게. 어머, 사부인, 낭비라니요. 사부인도 멀쩡한 시골집 놔두고 아들집와 계시잖아요. 아들이랑 친해지려고 오셨다면서요? 저도 딸이랑 친해지려고 왔죠. 그리고 사부인네 세 식구 좁은데 저까지 끼면 불편하잖아요. 제가 앞집에 살면 우리 두 집이 한 집처럼 오가며 얼마나 좋습니까? 공간도 넓고 서로 돌봐주고 완벽하죠? 제가 사부인의 논리를 주어만 바꿔서 그대로 돌려주자. 그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어도 자기 논리에 갇혀 할 말이 없었죠. 저는 멍하니 서 있는 사위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민호 서방! 뭐해? 얼른 장모 짐 앞집으로 옮겨줘야지. 오늘 저녁은 아직 준비 안 됐으니 여기서 같이 먹세. 괜찮지? 민호는 제 엄마 눈치를 보다가 제 귀에 눌려 아, 네네 하며 짐을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땀 흘려 차린 오첩반상 앞에서 시아버지는 쩝쩝거리며 고기만 골라 먹고 시어머니는 밥알을 세며 저를 째려보았습니다. 저는 짐짓 모르는 척 큼지막한 갈비찜을 입에 넣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이 솜씨가 일취월장했네. 그런데 사부인, 우리 지은이 손 좀 보세요. 저 고운 손이 다 뗐네. 새댁손엔 다이아 반지가 어울리지 수세미가 어울리는 게 아닌데. 사부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집안일 좀 했다고 유세는. 맞아요. 여자들 참 힘들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그릇에 코를 박고 있던 민호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남녀평등 시대잖아요. 지은이도 돈 벌어오는데 집안일은 나눠서 해야죠. 마침 우리 민호 서방 엔지니어라 논리적이고 꼼꼼하잖아요. 설거지 같은 정밀한 작업에 딱이네. 식탁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민호 서방, 밥 다 먹고 설거지는 자네가 하게. 지은이 좀 쉬게 하고 나랑 사부인이랑 담소 좀 나누게. 사부인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뭐요? 우리 민호가 설거지를? 얜 집에서 빗자루 한번 안 잡아보네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정색하며 맞받아쳤습니다. 사부인, 말씀이 지나치시네. 요즘 남자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자 할 일이 따로 있습니까? 민호도 이 집 식구고 밥 제일 많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효도가 뭡니까? 허리 아픈 어머니랑 하루 종일 일한 아내 대신 나서는 게 효도지. 그럼 이 늙은 저랑 사부인이 할까요? 난 허리 멀쩡해요. 내 아들 못 시켜요. 어휴, 그러다 큰일 나요. 민호 서방, 자네 생각은 어떤가? 자네 엄마랑 아내를 부려먹고 싶나? 가장이 그 정도도 못해서야. 민호는 왼쪽에 분노한 엄마와 오른쪽에 웃고 있는 장모, 그리고 간절한 눈빛의 아내 사이에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결국 제 눈빛 레이저를 견디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 말씀이 맞아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민호, 너. 엄마 좀 그만하세요. 민호도 짜증이 났는지 소리치고는 그릇을 챙겨 주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차를 마시는 기분. 정말 짜릿하더군요. 사부인은 분을 못 이겨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쉿. 아직 멀었어. 이건 예고편이야. 이 집 식구들. 신 모시기는 쉬워도 보내기는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야. 다음날 일요일. 지옥의 트레이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새 대걸레를 들고 지은이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건 장을 보러 나가려던 지은이였습니다. 엄마? 쉿. 저는 딸을 밀어넣고 안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민호 서방.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나? 얼른 일어나. 잠시 후 부시시한 민호가 튀어나왔습니다. 장모님, 지금 7시인데요. 7시가 빠르나?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법. 자, 여기 대걸레. 지은이 장 보러 간 사이에 바닥 좀 닦게. 물걸레 한 번, 마른 걸레 한 번. 알지? 민호는 얼떨결에 걸레를 받아들었습니다. 아, 저기. 왜? 자네 아내 혼자 장 보고 요리하고 청소까지 다 시킬 셈인가? 자네 부모님 건강 생각해서 먼지 없애자는 건데 그것도 못해? 자다 깬 사부인이 뛰쳐나왔습니다. 아침부터 남의 집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 사부인, 굿모닝. 민호 서방이 효심이 지극해서 청소한다네요. 며느리 쥐 잡듯 잡지 마시고 아들 효도나 받으세요. 사부인은 효도라는 말에 말문이 막혀 씩씩거리며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 조기구이가 나왔습니다. 어머, 민호 서방, 자네 아버님 눈이 침침하신데 가시 발라드려야지. 자네 꼼꼼하잖아? 민호는 제 밥도 못 먹고 아버지 생선 가시를 발랐습니다. 오후에는 화분 분갈이, 커튼 빨래, 베란다 물 청소. 저는 조교처럼 민호를 굴렸습니다. 민호 서방, 커튼에 먼지 봐. 사부인 비염 도지겠네. 민호 서방, 택배 와서 무거운데 지은이 들게 할 건가? 아나리마, 무슨 예. 저녁 9시가 되어서야 민호는 소파에 떡실신이 되었습니다. 사부인은 아들 다리를 주무르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사돈, 너무한 거 아니오? 내 아들 잡을 셈이오? 저는 차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민호는 오늘 하루 했지만 우리 지은이는 한 달 내내 평일엔 회사 일, 주말엔 이 노동을 다 했어요. 그때는 왜 너무하다 소리 안 하셨습니까? 남의 집 귀한 딸은 강철입니까? 거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부인은 입을 달싹거렸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아내가 겪었던 고통의 무게를 깨닫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회사 상사보다 무서운 장모 눈치를 보느라 얼굴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민호가 야근하고 9시 넘어 들어왔는데 식탁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남겨둔 것이었죠. 사부인이 폭발했습니다. 그만해. 이 여편네야. 네가 뭔데? 우리 집 와서 행패야. 이건 며느리가 할 일이지. 왜 내 아들을 시켜? 저도 웃음기를 싹 걷었습니다. 며느리가 할 일? 지은이는 며느리지 종년이 아니에요. 사부인 눈엔 내 딸이 공짜 파출부로 보입니까? 그래. 며느리는 시부모 모시라고 드리는 거야. 집값도 우리가 냈는데 어디서? 본심이 튀어나왔군요. 저는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 서방,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나? 돈 좀 냈으니 지은이는 자네 집 노비다. 이거야? 민호는 악을 쓰는 엄마와 구석에서 울고 있는 아내, 그리고 서슬퍼런 장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3일간의 노동으로 그는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민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말씀 틀린 거 없어요. 저 며칠 해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지은이는 오죽했겠어요. 뭐? 너 지금 저 여자 편드는 거냐? 편드는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제발 좀 가세요 이제. 민호의 입에서 터져나온 진심에 사부인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척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하지만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쓰러지시겠네. 민호 서방, 어머니 잘 모시게. 우린 갈 테니까. 저는 식탁 위에 열쇠를 던지며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짐 싸. 나오라. 엄마, 이 집은 우리 모녀가 있을 곳이 아니다. 민호 서방, 자네가 가장 노릇 제대로 할 생각 들면 그때 찾아와. 가자. 저는 벙찐 사위와 가짜로 앓는 소리를 내는 사부인을 뒤로 하고 딸을 데리고 앞집으로 건너왔습니다. 앞집 현관문을 닫자마자 지은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래도 돼? 민호 혼자. 걱정 마. 네 시어머니 심장은 강철이야. 그리고 지은아, 착한 거랑 바보 같은 건 달라. 네가 무조건 참아주니까 널 호구로 본 거야. 집 대출금 너도 갚고 있잖아. 왜 죄인처럼 살아? 네가 없어야 네 빈자리를 알게 되는 법이야. 딸은 제 말에 굵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3일간 앞집 상황은 카오스 그 자체였습니다. 전능한 가사 도우미, 1호와 감독관 장모이 사라지자 모든 집안일은 민호의 몫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 안 했고 밥투정과 빨래 타령만 해댔습니다. 민호의 몰골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졌죠. 4일째 되던 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수염이 덥수룩한 민호가 한 손에는 지은이가 좋아하는 양념치킨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이를 보자마자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그 사과에는 지난 한 달간의 방광과 며칠간의 뼈저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내일 내려가시기로 했어. 내가 다 말씀드렸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제발 돌아와줘. 다음 날 아침 사돈 내외는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사부인은 우리 쪽을 째려봤지만 저는 여유롭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앞집 월세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엄마, 며칠 더 있다가 라며 붙잡는 딸과 사위에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가 필요한 법이야. 국이 식지 않을 정도의 거리가 딱 좋다더라. 너희끼리 잘 사는 게 효도야.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던지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즐기러 갑니다. 문화센터 댄스 교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족도 엄연한 타인입니다. 사랑에도 예의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딸을 식모 취급하는 시댁에 눈눈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선 저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사이다라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산 분할이랑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지금 통화 괜찮으신가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런 걸 물어볼 줄 몰랐겠죠. 이내 그는 프로다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사모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바뀔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 문 밖에서 누군가 기웃거렸습니다. 방영선이었습니다. 이번엔 좀 멀쩡한 모습이더군요. 화장도 고치고 옷도 제대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키 크고 마른 청년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잔뜩 귀찮은 표정을 한 그 청년.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석진방에 애지중지하는 아들, 방우진이겠죠. 문 앞에 면회 사절이 붙어 있어 차마 들어오진 못하고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방영선의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초조해 보였습니다. 오후 4시 간호사 교대 시간. 저는 여운이에게 손자 준서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병실엔 저와 석진방만 남았습니다. 5시가 조금 안 되어 석진방의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액정에 영선 두 글자가 떴습니다. 석진방은 눈을 반쯤 뜨고 쇳소리를 냈습니다. 휴대폰. 줘. 그는 다급하게 손을 뻗어 저에게서 뺏으려 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휴대폰을 뒤집어 탁자 위에 엎어두었습니다. 그는 결국 한마디 했습니다. 화장실. 간호사가 부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는 똥꼬집을 부리며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죠. 마비된 다리를 질질 끌며 나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느낌이 쎄했습니다. 저는 2분 정도 기다렸다가 조용히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는 텅 비었고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근처 코너 사각지대에 섰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내리는 소리도 손 씻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다급하게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문이 꽉 닫히지 않아 틈이 보였습니다. 석진방은 변기 뚜껑 위에 바지는 내리지도 않은 채 앉아 있었고 손을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방영선은 그 앞에서 세면대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빨랐습니다. 진방씨, 빨리 여기 사인해요. 안 그러면 그 계좌 동결돼서 우리 모자 어떡해요? 변호사가 하루라도 빨리 돌려놔야 된대요. 적어도 절반은 챙겨야죠. 내가 피비한테 다 물어봤어요. 당신이 지장만 찍으면 돼. 수익자 변경 신청서, 예금 이체 신청서. 화장실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빼돌리려고 그를 불러낸 거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화장실 문을 활짝 밀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방영선이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임 여사님, 저는 그녀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보관하죠. 방영선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습니다. 오해하세요? 이건 보험 서류예요. 나중에 사모님 혼자 힘드실까봐 석진방이 입을 움직여 시끄러워 라고 하려 했지만 말이 뭉개졌습니다. 방영선이 서류를 뺏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가방 속에 집어넣은 뒤였습니다. 제가 앞을 막아서자 그녀는 뒤로 주춤했습니다. 지금 젓가락질도 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사인을 시켜요? 국그릇이라도 제대로 들 수 있을 때 하라고 하세요. 그녀의 얼굴이 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우진이 몫으로 된 오피스텔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우리? 누가 우리입니까? 그녀는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습니다. 방영선 씨. 법적으로 배우자는 접니다. 이 사람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서명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저 바보 아닙니다. 변호사 다 선임했어요.
지금 이거 가져가면 사문서 위조랑 사기 미수로 고소할 겁니다. 해보실래요? 제 기세에 눌린 그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석진방의 팔을 잡고 일으켜 병실로 끌고 갔습니다. 방영선은 복도 코너에 숨어 있던 아들 우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저녁 5시가 넘어 딸 여운이가 퇴근길에 손자 준서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준서의 맑은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치고 학교 얘기를 하려 했지만 아이는 금세 지루해했습니다. 할머니, 저 복도 나가서 놀아도 돼요? 여기 너무 답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운이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준서야, 멀리 가면 안 돼. 딴 층 가지 말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병실 밖 복도가 어둑해졌습니다. 불안해진 우리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준서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운이가 휴대폰 위치 추적을 켰습니다. 아직 2층에 있어. 저쪽 자판기 근처야. 우리는 간호사 스테이션을 돌아 자판기 쪽으로 갔습니다. 준서가 자판기 구석에 쪼그려 앉아 누군가 준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빵 부스러기를 잔뜩 묻히고 있었죠. 여운이가 달려갔습니다. 너 엄마가 멀리 가지 말랬잖아. 준서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까 재밌는 거 찍었다. 우리는 아이를 데리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코너에서 방영선이 벽에 기대 문자를 보내는 걸 봤습니다. 우리를 보자 당황하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준서가 가방에서 장난감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용으로 나온 알록달록한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할머니, 아까 그 아줌마가 얘기하는 거 찍혔어요. 저는 그냥 아이가 벽이나 천장을 찍었겠거니 하고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상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닥, 쓰레기통, 자판기. 그러다 다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카메라가 목에 걸려 있었는지 앵글이 낮았습니다. 비상구 계단 앞 구석진 공간이 찍혔습니다. 화면에는 두 사람의 발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방영선의 베이지색 플랫슈즈, 하나는 방우진의 운동화. 먼저 방우진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았지만 선명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의사가 오래 못 버틸 수도 있다며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순간 방영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에서 애원하던 그 목소리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넌 얼마나 버티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나중에 유산 상속할 때 넌 친자식처럼 못 받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한테 들키면 안 돼. 카메라를 쥔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숨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방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 아들이 아니라고. 세상이 일시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병원 바닥에 무늬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영선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칼날처럼 떨어졌습니다. 우진아, 넌 그 사람 핏줄 아니야. 그때 내가 그냥 그 사람 성색만 빌린 거야. 어차피 그 사람은 의심도 안 했어. 우리 모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완벽한 아빠 노릇을 했던 그 남자. 그 남자가 애지중지하며 제 앞에서 떵떵거리게 만들었던 그 아들이 자기 핏줄이 아니었다니. 병상에서 자고 있는 석진방을 봤습니다. 꿈속에서도 허망한 명예와 가족을 쫓고 있을 그 미간의 주름. 하늘이시여, 이게 당신이 내린 벌입니까? 너무 잔혹해서 저조차 허탈해지는 그런 벌입니까? 저는 밤새 그 카메라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링거 방울 소리만 들리는 병실에서 석진방은 악몽을 꾸는지 끙끙거렸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자 저는 카메라를 켜고 재생 모드로 맞춘 뒤 그의 베개 옆에
살며시 놓았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저는 말없이 재생 버튼을 누르고 볼륨을 최대로 키웠습니다. 우진아, 넌 그 사람 핏줄 아냐? 방영선의 목소리가 고요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석진방은 감전된 사람처럼 격렬하게 떨었습니다. 마비되지 않은 한 손으로 미친 듯이 카메라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헛돌아 잡히지 않았습니다. 입에서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아, 아냐. 그는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쿵 하고 무릎이 바닥에 찍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제 발치에 무릎을 꿇고 늙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위엄도 자존심도 없는 처절한 붕괴였습니다. 30년의 헌신, 30년의 착각이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찢어진 목구멍에서 힘겹게 단어를 뱉어냈습니다. 수가, 잘못했다. 제 슬리퍼 위로 그의 눈물이 떨어져 둥근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프지도 않았고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세월 혼자 삼켰던 식은 밥과 눈물, 억울함들이 이 순간 책장을 넘기듯 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그의 겨드랑이를 잡고 힘겹게 침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진방 씨, 우리 둘 다 늙었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방관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방영선이 내밀었던 그 재산 포기 각서와 류 변호사가 작성한 이혼 소송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은 당신이 알아서 해요. 그 여자랑 어떻게 끝낼지도 당신 몫이에요. 하지만 난 더 이상 당신 짐 안 져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난 40년, 난 석삼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남은 인생은 임정숙으로 살 겁니다. 그 말에 그는 척추가 뽑힌 사람처럼 침대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질 무렵 저는 간병인에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열쇠와 자료를 넘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비바람 맞은 창문처럼 느란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탈그락, 그 작은 소리가 우리 40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그를 돌보는 건 제가 아닙니다. 저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의 인생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석진방은 병원에 한 달 더 머물렀습니다. 퇴원 후 가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액정에 뜬 익숙한 이름을 쳐다보다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 병실, 그 침대, 그가 만든 거짓된 과거 속에 남아서 후회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어두운 복도를 걸어나와 딸 여은이네 집에 환한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얀 접시 위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처음으로 그 빛이 눈부시지 않고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주방에는 보글거리는 찌개 냄새와 밥 짓는 향기가 가득합니다. 손자 준서가 제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릅니다. 할머니, 이것 또 읽어줘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집이란 결혼 증명서도 한 이불 덮는 것도 그 큰 아파트도 아니라는 걸요. 집은 누군가 나를 위해 따뜻한 자리를 비워두는 곳입니다. 제가 살았던 그 큰 집은 그저 메아리만 울리는 동굴이었습니다. 용서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무거운 과거를 등에 지고 걷지 않기 위해서요. 어느 날 저녁, 여운이네 베란다에서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문득 이런 말이 떠오르더군요. 나는 진 게 아니다. 더 이상 이기려고 애쓰지 않기를 선택했을 뿐이다. 무대의 불은 꺼졌지만 제 마음의 불은 켜졌습니다.
썰물이 빠져나간 뒤 그는 홀로 텅 빈 메아리를 듣고 있겠지만 저 임정숙은 드디어 또스로 올라왔습니다. 정숙님의 이 40년에 걸친 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갑작스러운 뇌졸중은 마치 거울처럼 결혼 생활의 가장 추악한 배신과 깊은 계산, 거짓말을 비추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이 결말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숙님의 마지막 선택은 냉정함을 되찾은 해방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슬픔일까요? 남편의 번호를 지우며 미움이 아니라 깨끗함이라고 말했을 때 그 평온함 뒤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숨어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숨막히는 관계에서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남편의 이기심? 상간녀의 탐욕? 아니면 정숙님의 40년 침묵? 배신 앞에서 우리는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정숙님처럼 침묵 속에서 힘을 길러 마지막 정산을 준비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타인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